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활력징후,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맥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활력징후 돕기 첫 시간에서 체온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활력징후 네 가지, 요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활력징후는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요 체온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오늘은 이제 요 맥박에 대해서 배우실 차례세요. 그래서 활력징후는 바이탈 사인. 바이탈 사인 하면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이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셔야 되겠고, 이제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혈압의 정상 범위, 맥박의 정상 범위, 체온의 정상 범위, 이 활력징후의 정상 범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정상 범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시간에 체온을 배우셨으니까 체온의 뭐 기본적인 정상 범위는 36.5인데 이제 좀 넓게 보면 36에서 37도까지 뭐 37.5도까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 전 시간에 배우셨고요.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맥박인데요. 자, 맥박은요. 펄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펄스 레이트. 그래서 펄스 레이트.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PR이라고 합니다. PR. 체온은 바디 템퍼레이처에서 BT라고 했죠? 여기는 PR. 그래서 펄스 레이트 활력징후에서 맥박은 PR, 펄스 레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정의를 보시면 신체의 각 부분으로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동맥이 팽창 수축하는 것을 의미해요. 팽창 수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맥박은 심장 및 혈관 상태, 순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맥박은 심장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정상 성인의 경우 분당 몇 회가 정상 범위의 맥박인가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 성인의 경우 분당 60에서 100회이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맥박은요. 우리가 혈관인 동맥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심장, 특히 순환기계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성인 기준 정상적으로 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간 측정을 해요. 1분간 맥박을 측정해서 60에서 100회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맥박의 종류들을 한번 봐볼게요. 자, 맥박의 종류에서요. 우리가 아까 정상의 범위는 몇 회였죠, 여러분? 60에서 100회. 분당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제 빈맥이라고 하는 거. 빈번하게 맥이 뛰는 거예요. 빈번하게 자주. 그래서 100회 이상, 100회보다 이상이 되면 우리는 빈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100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맥은 서서히 뛰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60 이하로 뛰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뛰는 서맥, 그러니까 느린 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맥은 평균 60회 이하죠. 분당 평균 60회 이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를 알고 계시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빈맥, 내려가면 서맥. 그래서 빈맥은 굉장히 빠른 맥이고요. 서맥은 굉장히 느린 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부정확한 거예요. 부정맥. 그래서 부정맥은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막 빨리 뛰었다가 느릿느릿 뛰다가 중간에 맥이 한번 끊기기도 하고 이런 부정확한 맥박을 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 불규칙적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맥박 결손. 결손은 맥박이 약간 비어 있는 상태? 결손이라고 하면은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한 상태를 결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박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결손맥, 차질맥, 맥결손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냥 우리는 맥박, 결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초 맥박이 심천 맥박보다 심천 맥박은 뭐 나중에 밑에서 다시 이야기 드릴 건데 심장에서 측정하는 맥박이에요. 심장에서. 심장에서 측정하는 심천 맥박보다 수가 적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가 적을 경우.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초에서 재는 맥박과 심천 맥박, 말초, 그러니까 말초 맥박은 우리가 혈관의 그 진동을 느끼면서 혈관이 뛰는 거를 느끼는 거를 맥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에서 측정하는 맥박, 말초 맥박이 심장에서 측정하는 심창 맥박보다 적어요. 적을 경우 우리는 맥박 결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이 말초 맥박과 정상은요. 맥박이 건강하고 맥박이 정확하다고 하면 정상 맥박은 요 말초 맥박과 심천 맥박이 같아야 돼요. 말초 맥박 수와 심천 맥박의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심천 맥박보다 말초 맥박의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맥박 결손이라고 불러요. 맥박 결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말초 맥과 심천 맥의 숫자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뛰는 횟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맥박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심천 맥박, 말초 맥박의 차이에서 심천 맥박의 수가 훨씬 더 많고 말초 맥박이 이게 수가 적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심계항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계항진.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 막 식은땀 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심장 뛰는 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뛰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 때 그걸 심계항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울렁거리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내 스스로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각하는 상태를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처럼 막 두근두근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심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상태를 심계항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상인들도 한 번쯤은 다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박의 종류는 빈맥, 서맥, 부정맥, 맥박 결손이 있겠고 심계항진이라는 요 단어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굉장히 여러 부위가 있어요. 측정 부위는. 그래서 대표적인 측정 부위는요. 요골동맥. 이 측정 부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동맥이 요골동맥 어디냐. 엄지손가락 따라서 위로 딱 올라갔을 때 이 부위. 여기가 요골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요골동맥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떨 때? 맥박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이고 가장 쉽게 맥박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부위가 요골동맥이다. 요골동맥.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위죠.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골동맥에서 우리가 흔히 맥박을 측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완동맥, 경동맥, 축두동맥, 대퇴동맥, 슬화동맥, 족배동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완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상완동맥은 우리 혈압 측정하잖아요, 여러분. 혈압 측정을 할 때 그 청진기를 대는 부분 있죠. 청진기 대는 부분이 상완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상완동맥은 주로 혈압을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동맥을 상완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팔꿈치 안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경동맥, 중요 표시되어 있죠.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경동맥은요, 우리 이렇게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경자, 목경자거든요. 목 쪽에 있어요. 그래서 수전증이나 쇼크, 그러니까 맥박을 측정하는 환자가 수전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환자가 갑자기 쇼크로 쓰러졌어요. 쇼크로 이렇게 쓰러졌을 경우에는 수전증이 있거나 이렇게 쇼크로 쓰러졌을 경우는 요골동맥, 우리가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맥박을 측정하는 요골동맥에서 맥박 측정이 어렵습니다. 맥박 측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요골동맥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뭐냐? 경동맥이에요. 그래서 수전증이 있거나 우리 대상자분이 수전증이 있어서 막 손이 덜덜 떨리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쇼크 상태였을 때 요골동맥에서 맥박 측정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어려울 경우 어디로 측정한다? 경동맥으로 측정한다. 경동맥의 혈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동맥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이 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두동맥,
머리의 옆부분.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너무 심할 때 진짜 심한 두통을 겪어보신 분들 중에서 막 그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 막 툭툭툭 뛰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축두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대퇴동맥은 우리가 이렇게 팬티 입잖아요. 팬티 입을 입게 되면 요 팬티 라인 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퇴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와 동맥은 무릎 뒤라는 뜻이에요. 슬와 무릎 뒤쪽. 그래서 무릎 뒤쪽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보통 슬화동맥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슬화동맥을 측정을 해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지로 가는 순환 상태를 사정할 수 있어요. 하지에 이 다리 쪽에 혈관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동맥이 슬화동맥입니다. 근데 이제 슬화동맥은 특히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뭐 양쪽 팔을 수술해서 현재 팔에서 혈압을 측정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든지 했을 때 다리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한다 하면 요 슬화동맥을 통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족배동맥, 우리 발등 위쪽 있죠. 발등 위에 보면은 거기에 또 툭툭툭 뛰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족배동맥을 통해서 발의 순환 상태를 또 확인할 때 이용하는 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의 맥박의 측정 부위는 굉장히 여러 부위가 있는데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위는 요 요골동맥과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세요. 요골동맥, 상완동맥, 경동맥,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좀 넣어두셨으면 하고요. 특히 경동맥. 경동맥은 이런 요골동맥에서 측정이 불가할 때 대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맥이더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측정 방법과 주의사항을 같이 좀 보고 중요한 부분만 전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은 맥박을 측정을 할 때는요. 대상자의 손목 안쪽에, 자, 손목 안쪽에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선 위에서, 선 위에서 간호조무사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끝을 대어 맥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 맥박을 처음 이렇게 측정해 보시는 분들은 이 맥박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했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짚어보시고 안 느껴지시면은요, 조금 손가락을 지그시 한번 눌려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대고 있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지그시 좀 압력을 가해서 눌러보시면 맥이 툭 하고 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주로 측정하는 이 엄지손가락 연결하는 선 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서 맥을 측정하는데 요거가 뭐라 했죠? 무슨 동맥? 요골 동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요골 동맥,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는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선 위에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있어요. 여기가 요골 동맥이고, 요골 동맥에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손가락 둘째와 셋째 손가락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끝에 대어서 맥박을 측정하는데, 자, 측정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으로 측정하는 경우, 엄지손가락 지금 안 썼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자 자신의 맥박 수와 혼동이 되므로 엄지손가락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네 맥인지 내 맥인지 헷갈려 버려요.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게 되면은 이게 대상자의 맥박인지 내 맥박인지 네 맥인지 내 맥인지 막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몇 번째 손가락? 둘째와 셋째 손가락. 얘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사용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맥박을 측정을 할 때는요. 보통 1분을 잽니다. 1분. 1분을 재며, 자, 이 1분간 측정을 할 때 맥박의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관의 뭐 탄력성, 그 다음에 리듬, 강도, 동일성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촉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때는 보통 1분을 측정하면서 맥박 수뿐만 아니라 이 맥박의
리듬, 뭐 규칙적으로 뛰는지, 그 다음에 강하게 뛰는지 약하게 뛰는지 이런 강도, 그 다음에 동일하게 뛰는지, 그 다음에 이 혈관의 탄력성 이런 것들도 같이 주의 깊게 촉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맥박이 규칙적으로 측정이 됐어요. 규칙적일 경우에는 1분 측정하지 않고요. 30초 재서 곱하기 2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왔죠. 그래서 맥박이 규칙적일 때만 가능해요. 맥박이 규칙적인 대상자들은 30초를 측정해서 곱하기 2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맥박이 불규칙한 대상자 있죠. 특히 부정맥. 맥이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빨리 뛰었다가 늦게 뛰었다 하는 불규칙적인 이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정확한 맥박 측정을 위해서 30초 곱하기 2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맥박 측정을 위해서는요. 심천 부위에서 1분간 측정하여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심천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데 불규칙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1분 풀로 재셔야 돼요. 1분 풀. 아시겠죠? 우리가 30초 곱하기 2를 보통 하거든요. 임상에서, 병원에서 측정을 할 때 여러분 실습 나가시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는 1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특히 맥박 같은 경우도 1분을 측정하는데 대상자마다 1분씩 붙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30초 곱하기 2를 해요. 그런데 이 30초 곱하기 2는 어떨 때 사용한다? 정상적인 맥박에서만. 정상적인 맥박. 불규칙적인 맥박에서는 30초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정확하게 1분 측정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하면은 심천 부위라고 하는 거는 심장 부위에서 측정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기록을 할 때는 볼펜 사용하셔야 돼요. 검정 볼펜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시고, 검정 볼펜을 이용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워지지 않게 검정 볼펜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맥박은 무슨 색으로 표시한다? 측정 후 기록 시 맥박은 붉은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맥박은 아시겠죠? 맥박은 붉은색 볼펜. 자, 혈압 여러분 제가 뭐 혈압이 120에 80, 체온이 뭐 36.2, 호흡수가 22회. 예로 들자면 그 다음에 맥박이 80회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특히 요 호흡수와 맥박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호흡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신 분들이거나 호흡수가 엄청 늘어나거나 맥박수가 엄청 낮으면 얘가 호흡인지 맥박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박은 맥박이라고 이렇게 80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은 측정 후에 붉은색입니다. 아시겠죠? 혼돈이 되는 거를 예방하고 분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맥박의 증가와 감소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 증가 요인, 뭐 우리가 흔히 운동하고 나면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거 느끼시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하는 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를 할 때 맥박수가 약간 증가해요. 우리 맛있는 음식 보면 심장 뛰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을 딱 앞에서 대놓고 딱 보게 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섭취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막 심장이 나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음식 섭취할 때 맥박 증가하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심장 두근거리지. 뭐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흥분하거나 화나거나 공포스러울 때 심장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내 심장 두근두근 거림이 막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했죠? 심계항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고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빨리 뜁니다. 뜨거운 열이 막 보일러가 빨리 돌잖아요. 보일러가 막 체온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내 몸에 보일러가 빨리빨리 돌고 있는데 이 보일러가 빨리빨리 돌면서 심장도 같이 펌프질을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면 맥박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에서도 우리가 자세, 이 자세에서도요. 내가 서 있을 때
서 있는 경우에 맥박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맥박 측정을 할 때는 앉거나 누워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연령이 적은 경우, 여러분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맥박이 조금 기본 맥박이 빠릅니다. 연령이 적은 경우 맥박이 증가를 하는데, 특히 성인이랑 소아를 비교를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맥박이 훨씬 더 빠르죠. 예로 들자면 여러분 신생아들 있죠. 신생아의 정상 맥박은 여러분 120에서 140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정상 범위거든요. 그리고 영아 80에서 160, 유아 80에서 130. 그쵸. 그 다음에 학령, 전기, 학령기, 뭐 이런 아이들, 우리 다 이걸 영유아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성장기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범위의 맥박은 80에서 100이었는데 아이들,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맥박이 빠릅니다. 그래서 연령이 적을 경우 맥박은 훨씬 더 빨라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아직 탄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성숙해서 조금 더 빨리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60에서 100이죠. 죄송해요. 맥박은 60에서 100이 정상인데, 맥박은 60에서 100이 정상이죠. 보시면 60에서 100이 정상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맥박이 기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60 이하로 이 맥박이 내려가면 아이들은 무조건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요거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아이들의 경우 아가들 신생아에서 학령기,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 이전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성장기 아이들의 맥박은 빠릅니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 노인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하는 60에서 요 100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연령이 적은 경우로 설명하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35페이지에 보시면 요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보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자극. 교감신경은 여러분 흥분신경이라고도 해요. 흥분. 우리 막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이 교감신경은 이 흥분이 됐을 때 자극이 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흥분됐을 때 흥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감, 흥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거를 해부생리 할 때 여러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무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해부생리 요거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오셔야 이런 것들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해부생리, 기초해부생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초해부생리에 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제가 설명해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좀 오셔야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세요. 자, 아무튼 교감신경 자극이라는 거는 흥분신경이 자극이 됐을 때, 흥분신경이 자극이 되면 맥박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부족한 피를 채우기 위해서 심장이 더욱더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받고 있는데 이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막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르는 새고 있는 물만큼 더 채우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 거 아니에요. 그쵸?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서 이거를 얼른 채우려고 하겠죠.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발생을 하면 내 몸에서 독이 깨져서 내 몸이 깨져서 지금 막 피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폐를 채우기 위해서 심장이 그만큼 빨리 뛰어서 더 피를 막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 상황 시에는 맥박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통증에서도 급성 통증,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만성 통증에서는 맥박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급성 통증이죠. 급성, 갑작스러운 통증. 갑작스러운 통증이라고 하면은 막 공포스러운 상황, 무서운 상황,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급성적인 통증. 내가 칼에 팍 찔렸어요. 내가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내가 뭐 차에 치였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이러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심장이 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성 통증이 있을 때 맥박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약물. 약물 같은 경우는 요 약물 있잖아요. 요 약물을 어디서 배우셨냐면 여러분, 기초간호학 있죠. 기초간호에서 기초양리. 기초양리에서 요 배운 내용이거든요. 기초양리를 보고 오셨으면 여기 부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약물에서도요, 아트로핀이랑 에피네프린, 이응이응으로 되는 약들 있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은 심장을 여러분 빠르게 뛰게 하는 약이에요. 빠르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는 약물이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요, 심정지로 병원에 들어온 환자 있죠. 심정지로 응급실 들어왔어요.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정지된 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얼른 뛰게 만들어줘야 될 때 응급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에피네프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에서 응급 상황 막 발생했으면 의사가 에피 몇 개 까서 넣어주세요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약물,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는 그런 약물.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이응이응으로 되는 이런 것들은 맥박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물에 이어서 바로 설명할게요. 맥박을 감소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기탈리스가 뭐냐면 강심제 들어보셨죠?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뛰게 만들어주는 약물인데, 강하게 뛰게 만드는 대신 느리게 뜁니다. 강하게 뛰되 좀 느리게 뛰게 만들어주는 약물이 디기탈리스 강심제예요. 맥박을 감소시키는 약물들이죠. 그래서 이 강심제는요, 맥박을 감소시킵니다. 감소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양리에 보시면 강심제 30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로핀, 이응이응, 에피네프린, 요거는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약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심제는 심장을 느리게,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은 심장을 빠르게 하는 약물. 요거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네 둘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강심제, 디기탈 리스라고 하는 요 강심배당체, 강심제, 요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약물 쓸 때 활력징후 중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활력징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봐야 돼요? 맥박. 요 약물을 사용하기 전후에는요, 맥박수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맥박을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약물 디기탈리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요 맥박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은요, 얘는 편안신경이에요. 편안신경. 우리 몸이 편안할 때는 맥박도 편안하게 차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된다는 건 편안한 신경이 자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맥박은 감소하고, 우리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맥박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저체온,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 이유가 맥박도 같이 떨어져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체온증에 걸리면 맥박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맥박 증가 요인의 체위, 자세에서 서 있는 경우가 맥박이 증가하고, 앉은 자세는 맥박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맥박과 호흡의 관계를 좀 볼게요, 여러분. 맥박과 호흡. 호흡이 1회, 호흡 1회에 맥박 4회. 얘가 올라가면, 호흡이 올라가면 맥박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똑같이 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1회, 4회 비례합니다. 1대 4. 아시겠죠? 1대 4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맥박수가 증가하면 호흡수도 증가하고, 여러분, 맥박수가 증가하면 호흡수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체온이 상승하면 맥박도 증가한다. 뭐 이런 관계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관계성에서는 호흡 1회에 맥박 4회, 맥박수가 증가하면 호흡수도 증가한다. 얘네들은 친구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심첨 맥박이 나와 있어요. 심첨. 심장에서 직접적으로 맥박을 재는 걸 심첨 맥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첨이 뭐냐면 이 첨자가 뾰족하다, 뾰족할 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심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심장에서 가장 뾰족한 부분, 여기
여기를 이제 심천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천. 아펙스라고도 하고 아이피칼이라고도 하는 요거를 심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부위에서 맥박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에다 손을 넣어서 측정해요? 아니죠. 청진기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를 심천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정확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걸 심천맥박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요골동맥과 심천맥박수가 제가 아까 그랬죠. 같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정상적으로는 요골맥박과 심천맥박이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골맥박수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까 위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심천맥박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말초맥박, 대표로 요골 맥박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했을 때는 뭐 심천맥박 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 맥박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맥박 측정을 위해서 심천맥박을 측정을 합니다. 자, 방법을 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요. 이 심천맥박을 측정을 할 때는 손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청진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진기를 뭐 드립다 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먼저 청진기를 한번 딱 소독의 개념으로. 그래서 청진기를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청진기를 닫고요. 청진기가 그래서 준비물로 들어가죠. 심천맥박을 측정을 할 때. 자, 심천맥박 측정 부위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좌측 중앙 쇄골선과 쇄골. 여러분 쇄골 있죠? 좌측. 그리고 심장은 우리 보통 어디 있다고 알죠? 왼쪽에 있다고 하니까 좌측 중앙 쇄골선과, 자,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항상 반대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좌측 중앙에 여기 쇄골선, 좌측 중앙에 쇄골선. 자, 좌측 중앙 쇄골선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갈비뼈 만나는 지점인 심천 부위를 확인하여 촉진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갈비뼈 사이.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인 심천 부위를 확인하여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져서 여기가 심첨이구나 라고 하고 딱 촉진을 해서 여기서 청진기를 딱 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좌측, 오른쪽 아니죠.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좌측 중앙 쇄골선과, 자, 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4, 5.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인 심천 부위를 확인해서 촉진을 하고, 자, 대상자의 자세는요,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서 피부에다가 청진을 합니다. 자, 청진기는 판막형을 손바닥에 5에서 10초간 비벼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심첨이 어디 있는지 딱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여기다가 청진기를 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진기를 댈 때 이 청진기를 차가운 상태에서 대면 어떻게 하죠? 환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란 상태에서는 또 심장이 두근두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청진기를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기에 판막형이 뭐냐면, 우리 청진기를 보면은요, 청진기의 뒤쪽을 종형이라고 해요. 종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서 종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진기에 이렇게 넙덕한 편편한 부분을 판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앞이고, 앞뒤는 어떻게 이제 여기 보통 여기를 뒤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앞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을 판막형, 뒷부분을 종형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청진기 한번 봤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판막형은 여기를 말해요. 앞쪽. 그래서 요 판막형을 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진기의 판막형을 손바닥에 5에서 10초간 비벼서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됐을 때 차가운 상태에서 되게 되면 우리 대상자, 환자분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심천 부위에 대고 몇 분 측정한다? 1분. 중요하죠? 1분 동안 측정을 합니다. 자, 심천 맥박입을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색, 우리가 맥박은 기본적으로 붉은색으로 측정을 하고요. 우리가 심첨을 뭐라 하냐면 에이피칼이라고도 하고 아펙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A자, 그래서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 그러면 빨간색으로 80이라고 돼 있고 A라고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맥박이긴 하는데 심천 맥박을 측정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겠죠? 당연히 보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요. 자, 맥박결손의 경우, 맥박결손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죠?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맥박결손 얘기하는데 이 맥박결손의 경우 어떻게 측정을 하셔야 되느냐? 한 사람은 심천맥박은,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2명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한 A라는 선생님은 심장에서 맥박을 측정하고 B라는 선생님은 말초 부위, 예를 들면 요골맥박에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동시에 측정을 해가지고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정상이면 요골맥과 심천맥이 같으면 정상인데 이제 이게 차이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하며 맥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요? 즉시 보고하고 측정치를 기록한다. 이거 심천맥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A라고 표시하고 80, 90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동시에 측정을 했으면 A 80, 나머지는 80 이렇게 해주면 얘네는 정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력증후, 맥박에 대한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